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불안불안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우리 주식시장 오늘 또 얼음 깨지면서 코스피 2400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악재는 증폭이 되고 호재는 묻혀버리는 이 불안한 시장. 그래도 헤쳐나갈 곳은 있겠죠. 오늘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기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오늘 3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LG엔솔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조 7천억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재검토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40만 원 선이 무너졌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당초 애리조나주에 1.7조 원의 투자를 하기로 LG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보니까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와 그다음 투자비 급등의 이유로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취소되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를 재검토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사실 실제 지금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사에서 생각했었던 회사들도 투자를 하기 전에 수익성이라는 계산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조금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LG엔솔에서 투자 재검토를 했다. 지난번에 바이든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앞다퉈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도 이제 지연되면서 그 의회에서 처리하는 게 지연되면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플레 환경 하에서 비용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장을 지었다가 당장에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공급단에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일단 한번 짓고 나게 되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과연 수요를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부투명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어떤 약간 이전 투구 양상에서 좀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좀 약간 느껴지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지원법 같은 경우를 일단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악재지만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과연 1조 7천억이 어떤 공장이었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한 반응은 조금 민감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기 2달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양산하기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 용량 자체는 LG가 2025년까지 500기가와트 정도를 전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한 그 부지는 캐파 자체가 한 2% 정도입니다. 11기가와트 정도니까 그리 크지는 않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다 짓는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미 4월 달에 부지도 다 매입을 해둔 상태였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제 LG IR 그 내용에 저는 조금 실망감을 표시를 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러냐면 공사 및 인건비, 비용과 경제성 재검토, 철회는 아니다. 자, 요 내용에서 투자가들은 조금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LG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SDI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최근 6월 초에 오창 공장에 7천억 원의 배터리 공장 증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LG의 궤도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보다 더 캐프가 큰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정부가 손을 잡고 하는 게 제너럴 모터스 포함해서 스텔란티스 포함해서 바로 얼티스 엔진인데 요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해보면 이번에 조금 급하게 들어갔던 일리노이주에 짓는 그거 자체는 어느 정도 땅까지는 다 매입을 해놨는데 그리고 지금 갑자기 SDI가 공격적으로 원통형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한번 조금 체크해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에서는 이거 1조 7천억 증설을 조금 보류까지는 아니고 한번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기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원래 스케줄이
이게 하반기부터 공장 들어가 가지고요. 양산은 2024년 후에 되는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달 정도 지뤄졌는데 주가가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나 네. 좀 해석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도 7월 27일 이제 공포의 보호예수 락업 물량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안 그렇지 않아도 약간 악성 물량이 대기진 상태에서 뭐 2년 후에 있을 정설이 몇 달 정도 조금 지연되는 데에서 좀 과민 반응했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악재로 여겨지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몇 배로 증폭돼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요즘 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주가 쭉 나왔는데 오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당연히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네.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그동안의 소재 쪽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그 상대적으로 지금 24년, 25년 실적까지 끌었었던 그 소재 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평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하락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뭐 7월 말에 내용의 보호예수 락업 물량도 있고 네. 또 LG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네. 조금 지연되고 한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그 소재 관련주가 좀 더 많이 반응을 했어요.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경우 그왜 반응하면 이 뉘앙스를 시장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은 배터리 전기차마저도 수요 둔화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냐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재주들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최근에 높은 밸류를 받았던 것도 어차피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배터리는 계속 소요될 것이니까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LG가 이거를 잠깐 멈칫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배터리 소재 입장에서는 이것도 수요 둔화인가? 그게 조금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LG IR 관계자분의 요 약간 희한한 말은 저는 조금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이게 비용과 경제성 재검토 철회는 아니다. 사실 아니한만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받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다른 투자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아까 반도체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시장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내려와야지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심하고서 투자를 늘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나온 그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느 섹터에 어디까지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지금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인플레가 내려오는 걸 제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뭐 유가가 좀 내려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해상 운임이 좀 빠르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이제는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데일리 이슈 두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요. 여기도 또 이제 악재가 있죠. 독일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배기가스 문제라고 네. 일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좀 일종의 견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유관 산업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인력 고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가 그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는 걸 과거 미국에서도 뭐 이제 각종 기업들이 리콜 당하는 걸 보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만큼 일단 현대기아차 그룹이 유럽 시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마켓쉐어가 양사 합쳐서 7% 정도 내 정도였었는데 작년에도 8%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올해 유럽 시장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각각 20%, 13% 전년 대비 오히려 판매가 유럽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처럼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국가적인 약간 좀 정치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독일차, 폭스바겐, 아우디, 뭐 포르쉐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이미 폭스바겐은 사실 더 크게 디젤 게이트가 터졌었어요. 전에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21년, 20년에도 이미 그
그 혼다하고 닛산 그런 도요타 같은 회사들도 다 이미 조사가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물론 이제 140명이 넘는 검찰국에서 이제 인력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조용히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어떤 현대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그런 어떤 치명상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져가서 분석 들어갈 거고 죄가 있는지 따질 텐데 그러면 ING잖아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파장이? 이제 검찰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수사를 들어갈 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럼 이미 수사는 진행이 됐던 거죠. 네.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검증된 자료가 필요할 때 뭐 현장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디젤 게이트 사건은 뭐 2015년도에 뭐 폭소 과학의 내용이 있었고 이제 내용 그거죠. 이거 뭐 배출가스 조작에 뭐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했는데 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기준치에 넘어가는 배출가스량을 줄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디젤 게이트의 핵심인데 현대차 오늘 관계자 자료의 내용도 봐도 이제 뭐 사실 유럽은 이미 친환경차의 비중이 10%를 넘었어요. 그리고 조금 현대차한테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하필 이 사건이 여기에 터지는데 현대차가 7월 달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는 안 팔리지만은 유럽에서 현대차가 많은 비중을 두는 게 SUV도 있는데 쿠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 G70 쿠페까지 이제 출시가 되는 마당에 물론 그 다른 차예요. 개선인 네. 차긴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이미지엔 좀 타격을 좀 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견제고입니다.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벌써 현대차, 기아차 유럽 점유율이 뭐 10%를 넘어섰으니까 네. 또 이제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제 우리 현대차가 검찰 조사 받는 정도의 위상이 간 거고 네. 나쁘게 보면 어쨌든 건드렸다는 것 자체는 주가 측면에서는 바로 올라오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분위기 좀 괜찮다가 이게 찬물 확 끼얹으니까 이거 투자자들은 굉장히 오늘 이건 또 뭐야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검찰 조사 이슈 자체는 사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누적적인 사건이라 한번 걸고 거스르겠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새롭게 이제 매수 세력들이 여기서 오늘 주가 빠진 것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악재하고 호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이오닉 6 같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반응 좋아서 아이온6 오늘 렌더링 이미지 다 출시가 됐는데 네. 거의 벤츠 CLS급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제 눈에는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 이런 좋은 네. 기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인사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호재는 그냥 묻히고 악재는 막 증폭되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좀 약세장에서의 뉴스 소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일 때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뉴스를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다면 약세장에서는 작은 좋지 않은 정보까지도 아주 안 좋게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고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서는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만 해도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현대차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네. 친환경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좋게 반응을 했다가 이번엔 또 조사 가지고서 내려왔는데 일단 조사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두 가지 좀 포인트를 보시면 어떨까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내부자 고발로 인해 가지고서 조사가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은 꽤나 이거는 좀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엔진 관련해 가지고서 각종 비용들이 한 번씩 일회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시작이 내부자 고발이었고 상당한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닌 조사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큰 영향은 없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과연 이런 뉴스를 접하고 소비자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매달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다음 달에 나오게 될 현대기아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화면 보니까 아이오닉 6 멋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 컷씩만 공개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전 렌더링 이미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 걸어야 되는 거죠. 타보셨어요?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아 출시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이 뜨겁다 이런 거는 호재인데 그러면 이걸로 좀 더 현대기아차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오닉 6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일단 저는 지금 현대기아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연기관에서는 2류차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다고 그러면 전기차에서는 지금 사실 테슬라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경쟁자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고 시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게 그 내부자 고발이냐 아니냐의 변수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연관된 유관한 그 차량 대수가 미국까지 합쳐가지고 250만 대입니다. 근데 보통 현대차가 리콜 걸리거나 이러게 되면 보통 기본이 걸리는 게 50에서 100만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이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환율이 1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대형주를 팔게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면 네. 주가도 덜 빠져 있는 상황이다 판단됐으니까 이쪽을 더 많이 때린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환율이 거의 뭐 1,300원 가까이 갔네요.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300원 한번 뚫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남은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300원이라는 환율 자체는 그걸 넘는다는 게 꽤나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네. 뭐 코로나 때에도 저희가 뭐 그 숫자는 뭐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언가가 글로벌에서 금융 환경이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다. 네. 아니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걸 뜻할 텐데 지금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는 진짜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가 결국은 방향 결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또 호재가 있었어요. 유럽발 호재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에요.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주가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 관련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속도를 사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네. 가겠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후로 느낀 것이 에너지의 주권을 다른 곳에 주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그 각국들이 결정할 수 있는 친환경 쪽이라고 하면은 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전쟁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미래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기업들의 그러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일단 이게 네. 궁금하실 텐데 사실 각각 분야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친환경 차도 그렇고요,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인데 다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결국에 이들도 시장이 좋다, 이건 이제 매출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뒤에 회사가 결국 순이익을 잘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인플레가 너무 높은 것은 마진이 과연 이 업체들이 유지 혹은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각 기업들이 요거를 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태양광 쪽 앞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대표주가 OCI라고 그러길래 저는 짧은 생각이니까 아니 그 판넬 이렇게 쭉 갖다 놓은 거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죠. 태양광은 사실 이제 폴리시콘이라 이야기를 하죠. 태양광의 원료를 만든 그건 사실 중국 업체가 다 지락펴락을 하는 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하나 판넬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뭐 모듈이라든지 인고, 웨이프, 쉘까지 수지 일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야 어차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 그 유럽발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원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유럽도 그런 걸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거를 정제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그림으로 하고 여기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전 세계적으로 풍력 쪽은 유럽 쪽이고요. 네. 미국이 태양광을 많이 주력을 했는데 좀 바뀐 건 아니고 미국도 이제 미국 동부 쪽으로 해상 풍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좀 같은 그림으로 가는 그림이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심리가 지금 주가를 좀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도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좀 높게 보시는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150불까지 보는 데도 있고, 또 모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 이제 꺾이면 버블 꺾이면 뭐 70달러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 네. 70달러도 사실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고유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기업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어느 정도 타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약간 이제 이런 정책적 이슈 자체가 수급을 좀 몰리면서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좋다고 해서 또 막 급하게 사면 네.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사실 꿈틀꿈틀해서 네. 아까 제가 OCI 말씀드렸지만 오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면 이미 오르기 시작할 때보다 한 20% 비싸게 사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부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또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요.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당위성이 이제 네. 부각이 되면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보통 유가가 이제 고유가 강하게 움직일 때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장이 좀 약할 때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도 고유가에다가 또 그린 에너지의 어떤 당위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여부는 사실 유가에다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쪽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으니까 좀 밀렸을 때 사시는 거는 뭐 괜찮아도 공격적으로 쫓아서 사시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돼서 지금 드린 말씀인 게 꼭 내가 들어가면 빠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게 가는 것 같은데 해서 지금 들어가시면 또 빠질까 봐.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는 항상 필요해요. 어떤 테마도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은 사실 조정을 받아도 덜 받거든요. 네. 물론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조금 덜 오르긴 하겠죠. 뭐 제가 기업들 같은 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판넬 뭐 설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 상장된 회사 중에서. 뭐 기업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이런 네. 기업들은 그냥 판넬 사서 설치하는 기업들이에요. 실적은 별로 안 이어집니다. 근데 전체 매출에서 뭐 기업명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자체가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실적이 걸려내고 아까 OC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군산 폴리실리콘 쪽 사업은 좀 내려놨습니다. 네. 우리 비중을 좀 축소해 놨고요. 국내 쪽은 내려놨고 이제 케미칼 부분에 좀 이슈가 있고 중국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춰가 있는데 이는 미국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종목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태양광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현재로는 작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뭐 웨이퍼, 모듈, 인고, 쉘까지 다 수직 계열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솔루션의 전체 태양광 매출 비중은 30%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조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중국 쪽이 세니까 중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중국 쪽은 꽤나 일정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쪽,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노이즈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서구 쪽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가령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걸고 넘어져서 그쪽 지역들이 우리하고 경합하는 그런 신재생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일 네. 것이고요. 아니고서는 다른 이제 서구 쪽이 지금은 수요에 그 서프라이즈를 좀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선 좀 상수 같은 계속 늘려주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유가도 뭐 아까 말씀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구 환경들 다 생각하고 이러니까 방향은 맞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큰 그림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갈 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중간에 변수라는 것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아까 유가 문제도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0불 얘기하는 쪽도 있고 70불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현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 시세에 편승해 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폭을 이제 무시하고 접근했다가는 또 고생을 하시다가 사가지고 고생하셔놓고 나중에 또 반등할 때 또 팔아버리는 또 그런 우를 범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을 보시고 좀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네.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 또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기상 용어인데 날씨 예보하고 이럴 때 나오는 건데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얘기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우리 증시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경제계에서 날씨 쪽을 좋아하나 봅니다. 요즘에 네.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이제 그 JP 모건 CEO도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네. 했던데요. 스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뭐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면은 뭐 영향 자체가 아주 그 험악하지가 않은데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와서 아주 세상을 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네. 몰아넣는 그런 거를 경제적으로 경제 쪽에서 가져와 가지고서 상황이 이것저것 좋지 않은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흉측하게 끝나지 않을까 자산 시장이 뭐 그런 이야기를 퍼펙트 스톰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거기다가 그 혹시나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끝나지 않은 위기 같은 것들을 엮어 가지고서 각각 하나의 스톰을 엮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미국입니까? 네,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이런 네. 또 이야기를 이제 근데 또 표현해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무시한 겁을 줍니까 또? 원래 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예측을 할 때 네. 적당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화제성을 가지다 보니까 예, 이런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네. 당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주요 IB 중에서 노무라 증권이 연내 침체 가능성이 있다로 의견을 바꾸었고 또 연준 내에 있는 뉴욕 연은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으로 미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한 달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침체를 더해가지고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럼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말에 이렇게 무서운데 그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면은 일단 뭐 당장에 다 스톱입니까?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고 네.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네. 그러면서 기업의 이제 이익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또 더 빠지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뭐 미리 준비한다 한들 네. 그거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오프를 좀 많이 해서 네.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뭐 관망한다든지 뭐 이런 게 대안이면 대안이고 사실은 뭐 빅샷 그 영화처럼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상 치라고 오픈을 해놔도 그게 어지간한 지식이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은 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그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면 취약계층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뭐 증시뿐이 아니고 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예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늘 이런 공포가 오면 과거의 예를 찾아보잖아요. 네. 이거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뭐 권리는 2008년 금융위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그래서 아우 아까 끔찍한데요. 네 말씀 뭐 아니면 또 조금 더 10년 전으로 당기면은 뭐 IMF 시절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용어에 따라 좀 비슷한데 사실 용어는 그거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침체됐더니 금융자산의 붕괴가 실물자산의 붕괴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실내로 이제 최근에 6월달 증시에서 이제 퍼펙트 스톰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도 제가 왜 이런 용어가 좀 부쩍 마음되었냐면 주식시장만 빠진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많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굴이거든요. 쿠프의 가격이 최근 6월달 동안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굴이라는 거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퍼펙트 스톰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나 안전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도 같이 못 가요. 왜냐하면 금은 하나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장이 적당한 수준의 스톰이 불 때. 근데 퍼펙트 스톰처럼 허리케인처럼 강풍이 몰아오면 금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거든요. 네. 그럼 금도 더 이상 안전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안전처를 찾으려면 그거는 기축통화밖에 없어요. 달러.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일부
또 이런 이렇게 헤지 펀드나 투자가분들은 제한으로 달러 투자를 조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 다 하는데 네. 이게 수익률의 차이에서는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수익률은 보통 20-30% 신께 움직이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엄청난 건데 달러가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10%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노출되는 노출도는 누가 더 크냐. 안타깝게도 가처분 소득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서민들만 예. 또 곡소리 나는 거죠. 어려울 땐 또 서민들만 또 더 어렵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번 바람이 불면은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잘해야지 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되돌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네. 거기서 파생 상품이 나온 문제인데 도대체 그게 왜 우리의 불황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금융하고 또 실물 그리고 글로벌 전체가 엮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우에 특히나 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취약계층들 이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소비 성향이 더 높습니다. 네. 저축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나 음식료가 오르게 된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요. 엔ゲ지수가 당연히 높으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도 필수품입니다. 그럼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정부들에서는 이에 대해 가지고서 대책을 내게 되는데 결국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서 뭐 부채에 네. 대해 가지고서 좀 늘려준다든지 기간을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지원금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유류세를 비롯해서요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황 그 자체를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불황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인 거죠.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 있을 때 다만 그 체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임시 방편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 또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온 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한번 불면 일단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금융위기도 겪었고 IMF 위기도 겪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이런 게 오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제 IMF 터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금모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민간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노력했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불과 한 2년 만에 모든 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완전 정상은 아니었었죠. 이제 IMF에서 이제 제도를 싹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정리해고도 뭐 도입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를 많이 이제 해칭을 시켜놨는데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직격탄을 맞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외환관리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뻔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환관리 문제 때문에 좀 애를 먹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빨리 우리는 극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떤 그런 또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체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계부채들이 지금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가계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 여력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 관련해서 처방을 몇 가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네, 이거 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이복현 금감위원장님이 이제 은행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8%의 주담대 금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뉘앙스 한마디에 일부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만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이제 듣는 입장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엔겔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가는 거는 소비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왜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 지금 수요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대기업한테도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TV가 안 팔릴 수도 있고 자동차도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조금 좋은 소식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어제 제가 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출국하기 전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법인세 지금 인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하나가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같은 거 할 때 국내가 세액 공제가 미국이 한 30-40% 되는데 네. 한국 5%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조금 더 투자해라. 사실 큰 그림에서는 200조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내려갈지 기업에서는 뭐 이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잘 버티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세액 결정도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오늘 조금 오면서 기분 좋았던 게 저도 사실 지역 가입자입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9월 달에 지역 가입자분들의 그 성토가 뭐였냐면은 왜 우리가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느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조정하는 그림으로 좀 바뀐다고 해요. 뭐 그런 것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노력은 좀 있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너무 세세한 거 말고 시장에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카드가 뭐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거는 파월 여장의 용단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스케줄적으로 6월 1일부터 미국은 대차 대조표 축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월 한 달 기준 월 475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고 있고 당장 이달 말 이 주말이 되고 나면 유럽도 채권 매입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럼 7월 달부터 유럽이 긴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하는 기조는 맞긴 맞지만은 긴상하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 정시의 부담을 준 이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인터벌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좀 국가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6월 말이고 6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 끝나는 건데 6월 올 때까지 올 1월부터 해서 계속 주가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주요 시기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작할 때 인플레, 금리, 또 실적 쇼크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그걸 한번 기간별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이 한국하고 미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리부터 좀 빠지고 있었고 작년부터 저희는 고점이 형성돼서 내려오고 네. 있었죠. 미국은 올해 1월이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을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경기 모멘텀이 피크를 쳤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둔감하다 하니까 좀 더 랠리가 갔던 게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우리는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수급 부담이 일단은 크게 한번 작용을 하면서 한번 먼저 빠졌었고요. 그 뒤에는 사실 2월에서 5월까지는 글로벌 시장 대비는 선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6월 달에 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글로벌에서 지금 제일 많이 빠진 시장이 되었죠, 저희가.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20%가 왜 빠졌느냐라고 하면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 특히나 한국 같은 대만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 나왔냐 하면은 지금부터는 정말로 침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익이 혹시나 줄어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니까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20% 하락에서 원래는 반등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침체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해버리니까는 그 이상까지도 지금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2월 하순부터 있었던 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원가에 반영되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3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제는 좀 중국이 풀렸지만은 락다운도 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2분기 실적에서부터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있는 곳 매출이 괜찮을까, 마진은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올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반도체가 3분기 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는 내려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걱정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캐시우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본인의 45년 경험상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냐고 하니 이미 침체가 온 것일 수 있고 그 이유가 재고가 갑자기 폭증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업들 실적이 발표될 때 재고가 너무 빠르게 늘진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경기가 빠르게 수축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분기 관전 포인트, 3분기 때 그래서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쇼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건데 그 2분기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잖아요.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근데 3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건 그야말로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돼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노이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의 노이즈도 있었고. 근데 실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출장도 다녀오고, 뭐 이제 움직임이 좀 구체화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추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삼성물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 지역에서 지금 그 네오시티인가 그 해상에다가 이제 도시를 스마트 시티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빈살만 그 왕세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중동 쪽에서도 특수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전, 각종 이제 IT 기기들은 또 다 삼성에서 또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반도체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그 현재 지금 100조가 넘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달 말부터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3나노 그 시스템 반도체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도 막상 이제 생산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전보다는 좀 그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좀 뭐라 그러죠,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조금 따뜻해질 수도 있을 거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섹터는 어떤 곳이 있을까? 이 부분 한번 가늠해 볼까요? 일단 반도체 나왔고. 필수 소비재 중에서 아마 가전 쪽이겠죠. 내구재 가전. 쪽일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소비에서 내구재라 그러면 이제 보통 가전, 스마트폰, 네. 1년 이상 사용하는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이제 지금 굳이 바꿔야 되나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식료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거는 약간 뭐 인터벌을 많이 두질 않는데,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교체 수기가 좀 늘어지게 됩니다. 가전 같은 경우 세탁기, 냉장고는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LG전자의 주가 부진에 큰 이유이지도 않을까도 보는 거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사업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반도체가 물론 40에서 50% 차지합니다만은 그것도 확장해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최종재는 가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마트폰, 뭐 자동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진 전망이 가장 좀 크지 않나 볼 수 같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또 6월 달 무역 수지 발표가 될 텐데, 월간 기준으로 지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는 건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게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까지 넘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쌍둥이 적자까지 갑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재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다는 겁니다. 네. 보안율과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원가 전가력이 좀 안 되는 게 항공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항공사들의 주가가 우리가 엔데믹 관련해서 뭐 이제 비행기 많이 탈 거 했는데 지금 고유가하고 고환율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 탑승객이 늘어나서 또는 이제 승객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뭐 외화 부채라든지 이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운임도 운송도 생각보다 마찬가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봤는데 미주 노선 포함해서 거의 동남아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운임 지수가 꺾여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좋다고 보는 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보다 조선, 약간 수주 모멘텀인 기계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큰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필수 소비의 성격의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확확 변하는 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전제품 얼마나 잘 팔렸습니까? 너나 없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전제품 바꾸고들 이랬거든요. 인테리어도 잘 되고 이랬었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건설주들 말이에요. 참 어렵던데요. 지금 건설주들이 아마 역성장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이제 기사가 좀 엇갈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쪽에서의 특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표시하는 기사도 있고 네. 반면에는 지금 해외 수주가 올해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많이 처진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동산 쪽도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미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또 이쪽을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중동 관련돼 있는 부분들 아까 빈살만 그 왕세제 관련해 가지고 그 스마트 시티 개발하는 게 금액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이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람코하고 아부다비 투자 들어가는 게 약 1,800억 달러. 연간으로 보면은 한 10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시장, 해외 건설 시장이. 그쪽 시장으로 해 가지고 포커싱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약간 차별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지금 어때요? 한때 또 철강주 막 오르고 이래서 저희가 무슨 스틸 이래가지고 야 오늘도 올라서 이런 얘기 네.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철강주는 작년 1분기와 거의 판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철강주가 이제 저 PBR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저 PBR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김치국시가 나올 때 올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철강 중에서도 보통 이제 강철 파이프, 관광 관련주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스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관광 관련주들은 사실 어느 정도 주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줘요. 하자면 이제 중소형 철관주라든지 뭐 완성체, 뭐 고로를 만드는 현대제철, 포스코 아니면 동국제약 같은 부진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철강 가격을 핸들링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중국이 의도적으로 철강석 수요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뭐 경기가 둔화되니까 철강 업황 둔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철강주의 주가 흐름은 철강 가격의 상승 요인이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전방산도 중요합니다. 뭐 배도 많이 만들고 인프라 투자 중요한데 사실 그 앞단으로 가게 되면 철강석의 가격 조절을 통해 가지고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철강 가격으로 전이가 되고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구리 포함해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철강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지 않나. 뭐 여기에 네.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전방 산업은 뭐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의 요인이 있지 않나.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저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한미 철강 관련 세이프 가디언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 관세 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잠겨 있는 것도 철강주를 조금 누르는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약세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죠. 또 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니까 경기 침체에도 실적이 좋을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 기대감이 없는 섹터가 네. 지금은 실적 관련해선 제일 편안하다이고요. 그렇다라면은 코로나 이후로 일부 뭐 그 진단 키트나 이런 쪽만 좀 주목을 받았었던 바이오 섹터 이쪽의 경우에는 사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거의 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이고요. 그 다음에는 1분기에 자동차 쪽이 실적을 잘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주로 완성차 위주로 냈었는데 2분기부터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 1분기 끝나고 컨콜을 할 때 각종 부품사들이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2분기부터는 자기네들도 판가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내에서는 부품 쪽이 완성 쪽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그래도 좋을 만한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악재인지 호재인지 악재는 반영되고 호재는 묻히는 이런 혼란기 속에 와 있습니다.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